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에 거주 중인 이옥인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가슴속에 자식을 온전히 묻지 못한 60대 후반의 할머니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누구보다도 효녀였던 제 둘째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저는 둘째 딸이 밝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꿈을 꾸곤 합니다.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저는 그것이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방을 뛰쳐나가 현관문을 벌컥 열어 젖히곤 합니다. 그 문을 열면 서울에서 내려온 둘째 딸이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엄마? 라며 환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그러나 문 밖에는 어둠이 깔린 새벽의 정막과 풀벌레 소리뿐입니다. 세월은 무심히도 흘러가고 이제 제 딸은 자신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겠지요. 제 큰딸은 아직도 동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고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은 어릴 적 둘째 딸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둘째 딸의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어 평소 자주 들르며 위로받고 웃음을 짓던 이곳에서나마 제 둘째 딸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강원도 동해 바닷가가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죠.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였고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배운 솜씨로 횟집을 운영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 쑤시네. 여보, 얼른 마무리하고 먼저 들어가셔요. 집으로 먼저 들어가면 뭐해요? 마누라가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서방일은 도리로 나 혼자 들어갈 수 있나? 남편은 참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닮은 둘째 딸은 어찌나 효녀인지 우리 가게 주변 식당의 여자들은 항상 저를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엄마, 설거지가 많네. 내가 도와줄게요. 아서라 아서. 그냥 네 아빠랑 수다나 떨고 있어. 넌 고등학생이니까 공부도 힘들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언니는 또 술 마시러 시내에 나갔어요. 이놈의 기집애가 정말. 내버려둬. 이제 20살 된 애가 얼마나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겠니? 너무 늦으면 내가 트럭 몰고 데리러 갈 테니까 걱정 말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제 뜻대로 되진 않더군요. 첫째 딸은 사고뭉치의 철부지였습니다. 집과 공부밖에 몰랐던 둘째 딸과는 달리 첫째 딸은 학창 시절 친구들과 땡땡이도 치고 학교가 끝나면 밖으로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자마자 시내의 술집과 나이트클럽을 드나들며 부모로서 걱정이 많았죠. 남편은 그런 첫째 딸이 걱정되어 밤이든 새벽이든 가리지 않고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첫째 딸은 어찌저찌 자신의 몫을 해내려는지 21살의 작은 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은 날, 첫째 딸이 웬일인지 저와 남편에게 용돈 봉투를 내밀더군요. 저와 남편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첫째 딸의 의젓한 행동에 너무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첫째 딸은 어색한 표정으로 용돈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첫 월급 탔다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쑥스러운 듯 덧붙였습니다. 유이가 말하길 언니가 엄마, 아빠 속을 그렇게 썩였으면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엄청 잔소리했어. 언니가 좀 효도 좀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 사실 나도 내복 정도는 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언니인데 왜 자기가 더 효녀인 척하냐고. 진짜 웃기지 않아? 이때 방에서 공부하던 둘째 딸이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딸이 투덜거리면서도 둘째의 말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남편과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딸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했고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어찌나 챙기는지 방학이 아니어도 주말마다 종종 집에 내려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우리에게 선물을 사다 주기도 했지요. 남편은 둘째 딸이 내려올 때마다 그녀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방학 때 내려온 둘째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일하러 나가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둘째 딸, 날이 갈수록 너무 예뻐지는 거 아니야? 혹시 따라다니는 남학생들은 없어? 정민아,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기면 꼭 아빠한테 먼저 보여줘야 돼.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아. 내 딸을 고생시킬 놈인지 호강시켜줄 놈인지 알았지. 유희, 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딸들은 남편의 바람처럼 사윗감을 아빠에게 먼저 보여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일찍 끔찍한 병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여보, 당신 오늘 일용 씨랑 저녁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가게에 와? 일영이, 내가 그런 약속을 했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일 나가면서 그랬잖아. 당신 기억력 좀 봐. 혹시 치매 아니야? 이러다간 60도 안 된 나이에 남편 기저귀 갈아주게 생겼네. 이 대화가 오갈 때 첫째와 둘째는 각각 25살이었고 남편은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도 그냥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우리는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물난리야? 여보, 화장실 물 당신이 틀어놓은 거야? 물. 내가 화장실에 언제 갔지? 아까 씻는다고 들어갔잖아. 세상에, 욕 좀 마개까지 다 막아놨네. 당신 요즘 정말 정신이 어디 있는 거야? 그 후에도 남편은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집에 오는 길을 헷갈려 몇 시간씩 헤매는 등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60세가 되던 어느 날,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깜짝이야, 뭐야? 당신, 왜 이 시간에 집에 와? 일 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배 타고 바다로 나가려는데 배에 시동 거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못 갔어. 여보, 나 정말 치매인가 봐.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남편은 결국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이른 나이에 치매라는 끔찍한 병에 걸리게 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연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현실이 믿기지 않는지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치매 소식을 들은 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던 둘째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그 주말 새벽에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둘째 딸은 아버지를 껴안고 흐느꼈고 그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정말 우리 아빠가 치매 맞대요?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안 받아봤어요? 2군데나 더 가서 받았단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렇게 울지 마라. 네 아빠는 아직 괜찮아. 그래도 더 이상 일을 나가는 건 위험할 것 같아서 네 아빠가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 그러나 한 달 뒤 둘째 딸이 갑자기 짐을 싸들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나 직장 그만뒀어. 여기서 엄마, 아빠, 언니랑 같이 살 거야. 아빠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옆에 있어야 하잖아. 괜찮아. 일은 여기서 다시 구하면 돼. 저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딸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의 앞날을 망치고 있구나.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아빠 옆에 있고 싶은 게 왜 내 앞날을 망치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딸은 직장을 구했고 회사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하곤 항상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남편의 증상이 심해지자 딸은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낮 시간에는 자신이 아빠 곁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딸을 말리려 했지만 딸의 결심이 워낙 단호해 결국 그녀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나 씻어야겠다. 아빠, 조금 전에 씻으셨어요. 또 씻으려고요? 내가 언제 씻었어? 이 지독한 냄새 좀 맡아봐라.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잖아. 이따가 내 딸 정민이가 방학하고 집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 전에 얼른 씻고 맞을 준비해야지. 근데 아가씨는 리시오? 남편의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고 처음에는 더디던 진행이 언제부터인가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지 3년쯤 되자 남편은 가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딸은 눈물을 꾹 참으며 아버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첫째 딸이 갑작스러운 선언을 했습니다. 나 결혼하고 싶어. 그러나 결혼을 이야기하던 첫째 딸의 표정은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말은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상태가 저런데 나 혼자만 행복하자고 결혼해도 될까? 정민이도 일까지 그만두고 아빠를 돌보고 있는데 나만 그래도 돼? 둘째 딸은 곧바로 첫째 딸을 위로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그래도 돼. 집엔 엄마도 있고 나도 있잖아. 걱정 말고 언니는 언니 행복 찾아가. 둘째 딸은 크느끼는 첫째 딸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딸을 시집 보내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저녁에 딸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니들 아버지 요양병원에 모실 거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싫어. 아빠는 내가 모실 거야. 첫째 딸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예상대로 둘째 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더 이상 부모 때문에 자식을 희생시킬 수는 없어. 정민이, 넌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직장을 구해라. 네가 소리칠 것도 없어. 네 마음속 깊은 곳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그래도 이 녀석아, 자식된 도리가 있는 만큼 부모된 도리도 있는 법이야. 네 아빠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걸 모른단 말이니? 직장까지 그만두고 있는 널 보는 내 속은 오죽하겠어. 일하고 싶은 회사는 아직도 많다며. 그렇게 일하는 걸 좋아했던 네가 왜 여기서 편의점 알바나 하고 있니? 네 아빠도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약도 먹으면서 지내는 게 훨씬 나을 거다. 부모 가슴의 대못을 받고 싶지 않으면 서울로 올라가줘.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둘째 딸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만 이번엔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요양병원에 가게 되었고 둘째 딸은 요양병원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결국 다음 주에야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후에도 둘째 딸은 2주에 한 번씩 서울에서 내려와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 딸이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둘째 딸은 저에게 전화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더군요. 일하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자신에게 참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워낙 일과 가족밖에 모르던 애라 시집은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처음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온 예비사위는 굉장히 밝고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양손에 각각 커다란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예비사위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에 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에게 넙죽절을 했습니다. 장모님, 절 받으십시오. 사위 선동은 인사드립니다. 예비사위는 참 넉살이 좋은 사람이더군요. 처음 본 저에게 고기를 먹여주려 하질 않나 괜찮다는 저와 둘째 딸의 만류에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지 않나 이 사람이 대체 어디서 나타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라고 들었는데 직업 특성상 접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사람이 참 싹싹하더군요. 그렇게 둘째 딸은 32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의 결혼식에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던 남편이었지만 치매가 심해져서 둘째 딸의 결혼식에는 아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비어있는 자리를 보며 둘째 딸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저는 연신 입모양으로 울지 말라고 딸에게 말했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인사를 온 사위의 손을 꼭 붙들고 저는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선서방, 우리 정민이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착한 아이야. 일찍이 치매가 온 아빠를 돌본다고 서울에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친구들도 다 떠나보내며 좋은 시절을 다 보내버렸지. 알지? 네, 장모님, 정민이 착한 사람인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 그렇게 알아주니 다행이구먼. 그러니 앞으로 우리 정민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잘 부탁하네. 자네 부친께서 서울에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다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 말씀 마세요. 장모님, 부모님이 정민이를 엄청 예뻐하세요. 그 집 마련해 주신 것도 아버지께서 정민이 사정을 아시고 기특하다고 하셔서 땅까지 팔아서 해주신 겁니다. 원래는 결혼할 때 1억만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민이 덕을 봤죠. 고맙게도 사위는 둘째 딸을 따라 자주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자주 들르지 못해도 남편이 있는 요양병원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함께 방문하더군요. 그런 사위가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가게 때문에 서울로 자주 올라가지 못해도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해삼 등을 스티로폼에 단단히 포장해 자주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하다며 꼬박꼬박 전화를 하던 사위가 언제부턴가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꼭 인사를 받고자 했던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전화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없으니 궁금해져서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혹시 선서방이랑 싸웠니? 왜 요즘 연락이 없어서? 아니야, 엄마. 그냥 그 사람이 요새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래. 저번에 잘 받았다고 전화했잖아. 하지만 둘째 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어 보였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앞으로 반찬이나 먹을 것들 보내지 마세요. 왜? 요즘 내가 보내는 반찬이 맛이 없니? 해산물도 다 신경 써서 좋은 걸로 보내는 건데. 그런 건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도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서 뭘 챙겨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 그냥 그런 줄 알고 보내지 마세요. 엄마도 매번 택배 보내는 거 힘드시잖아요. 알겠죠? 저는 떨떠름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바쁘기에 밥해 먹을 시간도 없을까 싶었죠. 그런데 바쁘다는 말이 정말인지 둘째 딸 부부는 점점 강원도로 내려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요양병원도 어느 순간부터는 사위 없이 둘째 딸 혼자만 다녀가는 것 같더군요. 선서방이 요즘 많이 바쁘니 시간 내기가 힘든가 봐. 그래서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별말 안 하고 혼자 오는 거야. 그래, 선서방하고 너 사이에 아무 일 없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둘째 딸의 말이 어딘가 씁쓸하게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사위 이야기를 꺼려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부부 사이가 원래 좋았고 다투더라도 한 입을 덮고
자다 보면 금방 화해하겠지 싶어 애써 근심을 떨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어야 했어요. 그러나 아둔했던 저는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첫째 딸이 아들을 낳은 것과 달리 둘째 딸은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내려온 둘째 딸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생기겠죠, 뭐. 그래. 그건 그렇고 정민아,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날이 갈수록 더 지쳐 보이는 것 같다. 정말 아무 일 없는 거 맞아? 아무 일 없다니까요. 그냥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둘째 딸을 볼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딸은 아무 일 없다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날 사람 좋게 웃던 사위가 갑자기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장모님, 요즘 횟집 장사 잘 되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장사하기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 요즘은 영 기운이 딸리고 예전 같지 않아. 그럼 그냥 가게 팔고 이제 좀 쉬세요. 그리고 장모님, 그 가게 판 돈 저한테 맡겨두시면 제가 2배로 불려드릴게요. 요즘 제가 투자하는 데가 있는데 제법 수익이 쏠쏠하거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이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가게 접더라도 그 돈은 엄마가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계셔야죠. 늘 인상 한 번 제대로 쓰지 않던 둘째 딸의 얼굴이 사위의 말에 갑자기 사나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당장 가게를 접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두 손을 내저으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됐어. 내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라. 사위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저는 둘째 딸에게 줄 보약을 지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요즘 둘째 딸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는 직접 서울로 올라가 보약을 전해주며 딸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약을 결국 딸에게 건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다음날 서울에 갈 준비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였습니다. 사위와 직접 통화한 것이 꽤 오래되었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목소리에서 들려온 말에 저는 그만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정민이가 정민이가 왜? 자네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하나? 울지 말고 어서 말해보게. 장모님, 정민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제가 발견했을 때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빨리 서울로 와주세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위가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급히 첫째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째 딸은 제 말에 놀라서 3살 된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남편과 함께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내내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했던 둘째 딸이 병도 사고도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위가 빈소를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사돈들과 그쪽 친척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의 옷깃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선서방, 대체 어찌 된 일이야? 우리 정민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거야?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사실 정민이가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회사 일도 너무 힘들어했고 특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괴로워했어요. 자기가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아니라고 산부인과에 다녀올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 자격도 없어요. 차라리 저도 정민이와 함께 죽어버렸어야 했어요. 사위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고
사돈들은 그런 사위를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저는 첫째 딸의 어깨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정민이 불쌍해서 어쩌니. 유희야, 네 동생이 불쌍해서 어쩌니. 장례식장에는 둘째 딸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조문을 온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둘째 딸과 친했던 회사 동료라는 한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정민이랑 회사에서 친하셨다고요? 정민이가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던데 아가씨도 회사 일이 참 바쁘겠어요. 모쪼록 밥 잘 챙겨 먹고 기운내서 일하세요. 그러자 그 아가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작년부터 무조건 6시 정각 퇴근이에요. 회사 대표님이 야근하지 말고 근무 시간 철저히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주말 근무도 없고 인력도 충분히 보충해줘서 요즘 회사 일이 아주 여유로워요. 그런데 정민 씨가 요즘 집안 사정이 안 좋다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집안 사정이 안 좋다니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얼마 전 명절날 사위가 저에게 투자로 벌이가 꽤 괜찮다고 말했었는데요. 그 아가씨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저도 모르게 사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계속 저를 흘깃거리며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사위는 무언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미심쩍은 마음을 안고 저는 둘째 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둘째 딸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할 때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울다가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온 저는 급하게 심부름 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손이 덜덜 떨렸지만 둘째 딸의 죽음을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찝찝했기 때문입니다. 사위의 말이 전부일까 싶었지만 장례식 내내 사위의 행동이 영 미심쩍었습니다. 장례식 동안 저는 사위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사위는 조문객을 맞이하며 때로는 큰 소리로 통곡도 했지만 제가 둘째 딸의 친구나 회사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이런 사위의 행동이 너무도 수상해서 딸이 정말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심부름 센터에서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제 심장은 쉴 새 없이 쿵쾅댔습니다. 저는 횟집 문도 다시 열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제 상태가 걱정된 첫째 딸이 2번이나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심부름센터 직원과 만난 날, 그는 신중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모님, 충격 갖지 말고 들으세요. 따님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신과에 다닌 기록도 모두 남아있고요. 그런데 그 우울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남편인 선동은 씨입니다. 제 사위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 딸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야 했던 거죠? 사모님, 선동은 씨가 과거에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건 아셨나요? 영업사원으로 취직하기 전까지 그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여자들의 돈을 뜯어내는 선수였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잘못된 여자를 건드려 경찰서까지 들락날락하다가 그만두고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취직한 후 따님을 만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호스트로 일할 때 손댔던 도박을 끊지 못해 주위의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심지어 사채까지 손을 댔더군요. 결국 그 사실이 따님에게 들켰는데 따님은
그런 쓰레기를 용케도 버리지 않고 빚을 갚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빚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요. 직원이 건네준 서류를 보며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따님이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회사 일 외에도 편의점, 주말 식당 서빙, 대리운전,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셨더군요. 잠은 잘 수 있었을까 싶네요. 저는 언제부턴가 제게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던 둘째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겠죠. 둘째 딸이 점점 바빠지고 사위와도 사이가 멀어진 것이. 그런데 왜 그런 놈이 잘 사는 집 딸도 아닌 우리 딸을 꼬여내서 결혼했을까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외모가 좀 받쳐줘야 시도하는 겁니다. 선동은 같은 어중간한 놈들은 그런 여자들을 못 꼬셔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따님처럼 평범해 보이는 여자에게 접근하는 거죠. 아마 이제는 나이도 있어서 선수 생활은 꿈도 못 꿀 겁니다. 그가 말을 멈추고 잠시 한숨을 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선동은 그놈은 따님이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따님에게 걸린 이유로는 대놓고 외박을 하고 도박장에서 밤을 새우고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선동훈과 그 친구가 대화하는 걸 몰래 녹음한 건데 들으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직원이 건네준 소형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그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내용을 듣고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야, 동훈아, 너 그 빚은 어쩔 거냐? 이제 대신 갚아줄 네 아내도 죽어버렸는데. 아이 몰라. 진짜 짜증나. 장모 횟집 팔아서 그 돈 좀 꿀꺽하려고 했더니 눈치 빠른 그년이 앞에서 초를 쳐서 망쳤잖아. 그리고 집에 와서 몇 날 며칠을 싸웠어. 하다못해 자기 엄마 돈까지 넘보냐면서 나한테 인간도 아니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라고. 그럼 지가 돈 좀 많이 벌어오든가.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 해도 아직 명의가 아버지 거라 어쩌지도 못하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서 홧김에 너 같은 늙은 년이랑 못 살겠다. 요즘 만나는 그 어린 공무원 여자애랑 두 집 살림하고 있으니까 썩 꺼지라고 말했지. 그런데 바람 피우는 걸 걔가 몰랐나 봐. 엄청 충격을 받더라고. 엉엉 울면서 뭐라고 하길래 좀 닥치라고 했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나랑 평생 살 수 있을 줄 알았냐고. 면박 좀 주고 공무원 여자애 만나러 나가버렸지. 근데 그 사이에 꼴까닥 해버렸대. 유서까지 남겼길래 식겁해서 찢어버렸잖아. 뭐라고 썼더라? 평생 날 저주한다나. 부모님께 죄송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할 자신도 없다나. 아주 혼자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더라고. 그거 장모가 봤으면 난 지금 머리털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걸. 녹음 파일은 여기서 종료되었습니다.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나 사랑하던 내 딸이 그토록 고통받으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런 딸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제 자신이 미치도록 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놈을 철저히 망가뜨려야겠다고요. 저는 그날 모든 자료를 들고 사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놈 사위에게도 사돈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사위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사돈이 제 팔을 붙잡고 말릴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사위의 뺨을 때렸습니다. 타부인, 왜 이러십니까? 말리지 마세요. 저놈이 얼마나 개자식인지 아세요? 저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가지고 있던 자료와 녹음 파일을 사돈들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자료를 본 사돈들은 경악했고 사위는 안절부절 못하며 눈알만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선동훈, 이거 설명해봐. 이게 다 뭐야? 여기 있는 내용 전부 사실이야? 아버지, 그게 저놈 표정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죄다 사실이지요. 저는 사돈들에게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댁내 아들이 이렇게 쓰레기인 걸 정말 몰랐어요? 아니, 그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내 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몰랐냐고요. 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지만
그건 어쩌면 저 자신에 대한 원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그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저 자신을 누구보다도 제가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박가사도는 그 자리에 서 있는 힘껏 그놈의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쳤습니다. 아, 아버지. 아파요. 아프다고요. 지금 아프다는 말이 나오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어떻게 그 착한 아이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호스트바! 두 집 살림을 해! 박가사도는 몇 번이나 그놈을 때린 후 억지로 제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안사돈과 함께 자신도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이놈이 20살 때부터 독립해 살아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닌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며느리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했지만 별일 없다고 해서 그냥 일이 바쁜가 보다 했지요. 아마도 그 착한 애가 우리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정말 미련하게도 그렇게 힘들었으면 우리한테라도 하소연을 하든지 했어야 했는데 사부인,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박가사돈의 말에 저는 울화가 치밀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안사돈은 대장암 진단을 받고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착한 제 딸은 요양병원에 있는 침에 걸린 남편을 돌보랴, 식당 일을 하랴, 바쁜 저와 암투병 중인 안사돈, 그리고 함께 마음고생 중인 박가사돈에게 차마 자신의 고통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자식, 당장 싹싹 빌지 못해? 아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려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이놈을 그냥 제 호적에서 파버리겠습니다. 이놈이 살고 있던 집에서도 한 푼도 안 남기고 내쫓아버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니, 그러면 전 어디서 살라고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정말 일부러 정민이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집을 빼앗겠다는 말에 그놈은 그제야 제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증스러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가사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자네,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해서든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야. 내 딸이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죽고 싶게 만들어줄 거야. 알겠어? 장모님. 저는 그놈과 그놈의 부모를 뒤로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도 아니었기에 이혼 위자료, 소송 또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륜이라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그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일을 마친 뒤 저는 그놈의 상간녀가 다닌다는 구청과 그놈이 다니는 회사에 제가 가진 파일들을 익명으로 뿌렸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한 일이라 설령 저인 걸 알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벌금을 내든 감옥에 가든 전혀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그에 그치지 않고 저는 그놈이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루에 한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의료기기가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쁜 놈이 판매한 끔찍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끝까지 그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출동하고 병원장들이 직접 나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병원 문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들은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들은 그놈이 다니던 회사에 항의한 후 거래를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1인 시위를 멈췄습니다. 이후 그놈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 머리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그는 제게 4억 원을 건넸습니다. 애들이 살던 집을 처분한 돈입니다. 이 돈이 사부인께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받아주십시오. 제 아내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꼭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부인 동훈이 그놈은 제가 제 손으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지금 고시원에 들어가 있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지만 더 이상 제 집에 그놈을 받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자식 잘못 키운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말도 그의 아내의 쾌유를 비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딸의 목숨값처럼 느껴지는 그 돈을 들고 하염없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놈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과의 거래가 끊어지면서 회사에서도 그놈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회사와의 소송에서 그놈이 이길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놈은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해 그놈에게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놈이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은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그가 취직되면 월급이 압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놈은 제 딸이 죽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딱 한 번 제 횟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제가 망쳤다며 소리쳤습니다. 나와, 이 썩을 년아. 장모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그깟 내 못 낳는 여자 하나 때문에 나한테 이 난리를 쳐. 저는 걸레를 빨고 있던 양동이를 들고 와, 그놈 얼굴에 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구정물 냄새를 맡은 그놈은 눈이 뒤집혀 제게 달려들었고 저는 양동이를 그의 머리에 던져버렸습니다. 양동이의 정통으로 맞은 그놈은 바닥에 나자빠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경고했습니다. 왜? 날 잡아 죽이고 싶어? 언제든지 와. 난 자식을 잃은 사람이야. 네가 이렇게 내 눈앞에 나타나 주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저 세상으로 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 감옥? 그깟 감옥이 무슨 대수라고. 어차피 살아갈 이유도 없는 사람에게 뭐가 무섭겠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봐. 그땐 내가 널 반드시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때야 그놈은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습니다. 이후로 그놈의 모습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놈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결국 또 사채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놈이 잡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도 없고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미지급된 위자료가 남아있긴 했지만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제 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첫째 딸과 함께 남편을 보러 요양병원에 다녀왔죠. 어느덧 70대 초반이 된 남편은 지금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는 것도 힘겨워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갔을 때는 상태가 조금 나아져서 저와 첫째 딸은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나와 햇볕을 쐬어 주었습니다. 둘째 딸이 세상을 떠난 줄 모르는 남편은 여전히 둘째 딸을 종종 찾습니다. 여보, 어제 잠은 잘 잤어. 무슨 꿈 꿨어? 우리 정민이 꿈 꿨지? 아주머니, 오늘 우리 정민이가 학교 마치면 나랑 피자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우리 정민이 오나 대문 밖 좀 내다봐 주실라오? 아빠, 또 정민이 찾으시네. 아빠,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나 유희야, 유희. 네가 유희라고. 우리 유희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유희야,
어제는 내가 너무 고단해서 술 먹은 널 데리러 못 갔다. 미안하구나. 우리 예쁜 진이 언제 철들어서 시집을 가려나. 남편의 기억은 딸들이 각각 18, 20살이던 시절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와 첫째 딸은 눈에 고이는 눈물을 애써 손등으로 훔치곤 합니다. 그놈 부모에게 받았던 돈 중 2억 원은 첫째 딸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억 원은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쓸 데도 없고 둘째 딸의 목숨값을 제 자신에게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딸은 제게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자식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 테니 잘 가지고 있으라고 설득했습니다. 2달 전 첫째 딸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첫째 사위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일자리를 구했고 손주의 교육을 위해서도 서울로 이사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사 가기 전 첫째 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으면 자꾸 정민이 생각이 나서 괴로워. 엄마도 우리랑 같이 이참에 서울로 올라갈래? 우리랑 같이 살자. 됐단다. 아빠 요양병원도 정민이 유고를 안치한 납골당도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니. 게다가 이 집은 내가 살아온 세월, 너의 어린 시절 아빠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야. 난 여기서 평생 살다 가련다. 너나 서울 가서 잘 살아. 이제 저는 우리가 단란하게 살던 이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슴이 미어지고 심장이 떨어져 나갈 듯한 고통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저는 이 집이 좋아요.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둘째 딸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아직 정정하던 남편의 모습에 농담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우울한 이야기였죠.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제 둘째 딸 이야기를 꺼내놓으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녀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떤지, 아침은 뭘 먹었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같은 사소한 질문이라도 해보세요. 그런 작은 관심이 저와 제 둘째 딸에게 일어난 비극을 막아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바보같이 착하고 여리기만 했던 인생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부모보다 먼저 떠난 불효녀인 제 둘째 딸을 꿈속에서 만나러 잠을 청해야겠습니다. 만약 제 꿈에 나와준다면 오늘은 우는 모습이 아닌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옥인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이옥인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이옥인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옥인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